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국가 리뷰를 맡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현신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태국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단연코 5월에 열렸던 총선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청년 진보 세력이 주도하는 까오클라이 당이 제1당이 되었고요. 유력한 승자였던 푸아타이 당은 제2당이 되었습니다. 군부 세력이 주도했던 보수 정당들은 간신히 5위권 안에는 들었지만 진보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에 반도 미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총리 선출 과정과 그 결과는 기존 보수 세력의 보수 세력이 연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지만 태국에서의 변화의 물결은 이미 20세기식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팬데믹 시기 경제 위기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수요 하락이 제조업과 수출업에 초래한 타격과 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해외 투자 저하는 지속해서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외부 타격에 대한 취약성은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입니다. 2023년 태국의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빈부격차와 빈곤층 문제 해소를 하지 못한 태국 사회 전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들을 잘 보여줍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미중 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태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반면에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만한 사건들로 한 해의 마지막이 해시태그 벤코리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국가 리뷰는 크게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 관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우선 2023년 총선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탁신의 귀환, 그리고 이후 내각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진보 세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23년 태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난 뒤에 성장률 둔화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대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알아보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태관계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물결과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밖으로 까오클라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151석을 획득해서 총 141석을 획득한 푸아타이보다 선전했습니다. 선거 전국 내내 압도적 제1당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푸아타이 당이 기대했던 의석수에 반도 미치지 못한 성과를 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2023년 초에 푸아타이 당과 팔랑프라차라 당의 긴밀한 관계가 공개되면서 밀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2006년 탁신 정부를 뒤엎는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손티림턴군은 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푸아타이 당의 실질적 리더로 알려진 전 총리 탁신과 팔랑프라차라 당수 프라빗 사이의 비밀 거래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손티는 탁신의 지지자만 남은 프라타의 당은 결국 총리 선출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군부 세력과 결탁할 것이고 그중 가장 유력한 친탁신 계열 군부 지도자가 브라이 웡수안이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의 예측이 맞은 거죠. 둘째로 푸아타이 당 내 분열과 불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레드셔츠 시위를 주도했었던 지도자 짜투폰 폼파는 역시 2023년 초에 탁신이 지속해서 레드셔츠를 배신했으면서도 지금은 태국에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레드셔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탁신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그의 여동생 잉락 치나왓을 총리로 만드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었던 레드셔츠 지도자, 그 지도자 세력 내부 분열은 푸아타이 당이 비민주적이라는 세력이라는 것을 점을 부각하게 했고요. 결국 푸아타이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직전 탁신의 태국 귀환 선언이 결국은 악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자발적 해외 왕명 생활을 누리던 그가 태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곧 전국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너무 뻔했고 특히 탁신이 버리고 간 레드셔츠 세력 자체 내부에서의 분열로 푸아타이 당을 등진 이들과 그리고 탁신이라는 구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신세대 정치 운동가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명 총선 직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푸아타이 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결과는 말 그대로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총 375명의 상하원 의원의 지지가 있어야 한
가능한 총리 선출이라는 게임의 룰을 도파하기 위해서 피터는 소수 정당과 상원 모두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7월 13일에 열린 첫 번째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하원 311표, 상원 13표를 받아 총리 당선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가오클라이는 푸아타이당의 총리 선출권을 넘기게 됩니다. 피타의 총리직 도전이 좌절되고 푸아타이당의 제2총리 후보였던 세타타이신이 총리로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 구성이 발표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은 역시나 전 총리 탁신 치나왓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더욱 주목할 부분은 그가 귀국한 시점이 절묘하게도 신나각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26일 패턴탄 치나왓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빠가 8월 10일 귀국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2일 푸아타이당은 까오클라이와 피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세타타이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합니다. 그러고 갑자기 8월 5일 탁신은 직접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의사가 휴식을 권유해서 귀국 일정을 뒤로 미룬다고 발표합니다. 8월 7일 푸아타이당은 총선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폼짜이 타이당 아누틴 찬 위락군과 연정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푸아타이당과 아누틴의 연정이 불러올 파장은 모두의 예상을 깬 사건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연정을 발표하는 그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현 국왕의 둘째 부인의 아들인 와차레손 위와차라웡이 태국을 깜짝 방문합니다. 평범한 시민의 자격으로 입국한 그는 공항에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왕자의 깜짝 방문이 이어진 그 일주일 동안 세타는 발빠르게 보수 세력과 소수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왕자가 출국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1일 11개당 연정안을 발표합니다. 결국 8월 22일 3차 투표에서 세타는 제30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탁신은 방콕에 도착하고 귀국과 동시에 구금됩니다. 세타는 신내각을 구성하는데 군부 세력과의 연정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제1당인 까오클라이를 완전히 내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각의 반 이상을 푸아타이당 소속 정치인에게 내주었고 자신의 총리로 선출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 폼짜이 타이당에게 섭섭치 않은 자리 배분을 했습니다. 물론 아누틴에게도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직을 주었습니다. 비록 브라잇은 내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신내각의 장차관직을 차지한 인물 9명이 전 브라이엇 정부 출신입니다. 모두 브라잇의 아들들이고 손주들이죠. 그렇게 태국 정치는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낸 변화의 기회를 뻔한 결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보 세력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 총선에서 새로운 물결과 희망을 만들어낸 까오클라이의 앞으로의 행보와 운명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등장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까오클라이의 해체 여부와 앞으로의 피타의 정치적 행보 혹은 미래에 대한 논의입니다. 까오클라이의 전신인 아나콘마이가 해체된 것처럼 까오클라이 역시 해체되고 피타 역시 정치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1월 24일 열린 언론 매체 주식 소유 방지에 대한 고소는 기각이 되어서 피타는 의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바로 어제 31일 왕실 모독죄 형법 112에 관해서 헌재는 까오클라이의 개정 노력은 입헌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행위고 라는데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서 앞으로 진보 세력의 개혁의 움직임에 완전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판결이 까오클라이의 해산과 개정에 찬성했던 44명의 까오클라이 의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물론 당연히 나오고 있죠. 하지만 2020년 아나콘 마이의 해산이 만들어낸 정치적 혼란과 파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불안정한 세타 내각이 까오클라이 해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듭니다. 둘째로 까오클라이가 파타이와의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얻어낸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 직후 총리 선출과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까오클라이는 다수의 정당과 연정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친군부 성향의 정당과 타협하고 왕실 모독죄 개정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까오클라이가 내각 구성에서 제외된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까오클라이에 대한 지지 세력의 확장, 특히 푸아타이당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푸아타이 지지자들의 까오클라이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오클라이가 대변하는 태국 청년 진보 세력의 정치화 성공 여부입니다. 2023년 총선에서의 까오클라의 승리는 청년 세대들이 주도한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화 운동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실 모독죄 개정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만 주목을 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징병제 폐지, 결혼평등 법안, 부패방지법, 주류 독점 방지 법안, 탄소 배출 절감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과 개정안이 선거 운동 기간에 나와 정치개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호응을 얻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태국은 모두의 우려와 달리 총선을 무사히 치러냈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세타 정부가 맞이할 미래가 2023년 총선이 만들어낸 파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그를 뒷받침하는 푸아타이당의 내분이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점, 그리고 소수 정당들로 구성된 정부가 가진 내재적 불안정성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모든 예상치 못한 정치적 해프닝과 선거 결과 뒤에는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결국 2023년 총선 결과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끼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경제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제2경제대국으로 알려진 태국의 경제 회복은 더디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2023년 상반기에 팬데믹 이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1등 공신은 전년과 비슷하게 관광업과 민간 소비의 활성화였는데요. 1, 3분기 사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총 2천만 명 이상에 달해서 팬데믹 이전의 70%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관광업의 활성화로 서비스업과 관련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되었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안정되면서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내내 민간 소비 지출은 정부 소비 지출이나 투자, 수출 분야보다 가장 우호적인 발전을 보여주어 2023년 1분기에 5.8%에서 3분기에는 8.1%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 4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한참 떨어져 결국 태국은행은 2023년 GDP 성장률을 2.7%에서 3.7%로 예상했던 거에서 2.5%에서 3% 사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량과 수출량이 줄어들고 국내외 투자도 급격히 줄어서 세계은행도 태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자율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2024년 4사반기 총 GDP의 8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2023년 2, 4분기에는 90.7%로 상승하게 됩니다. 2023년 순조로운 출발을 한 태국의 경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태국의 경제 회복을 이끈 것이 관광업과 민간 소비 지출이었다면 성장을 둔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과 수출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수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미국이 제1수출국이었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량 둔화와 수출량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제2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도 예상보다 더디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결국 태국이 의존했던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2023년 한 해 태국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령화 사회가 초래한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고령 인구 빈곤화에 따른 정부 부담의 증대입니다.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20여 년 사이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서 2배, 14%로 증대되어 현재 태국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주요 산업에서의 정년퇴직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뤄지는 태국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뿐만이 아니라 노령 인구의 빈곤화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정부가 노령 인구에 제공하는 노령 수당의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액수도 월 600바트에서 1000바트 사이여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노령 인구의 34%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관광업과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치중한 산업 구조의 경직성입니다. 태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제조업 산업에 치중한 이유는 다수의 해외 기업이 노동비 절감을 위해 전략적으로 태국을 선택한 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라는 든든한 수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문의 감소로 생산량은 계속 하향세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 고부가 가치 가공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변화 노력이 시급하지만 과연 태국 경제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수출 지향적 제조업에 대한 의존과 더불어 눈여겨볼 만한 점이 바로 태국 국내 총생산에서 9%를 차지하는 농업의 불안정성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태국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평소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강우량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이 좌우되는 농업, 특히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 생산량이 이제 저하가 되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 이제 종사자들의 수입이 증대되겠지만 이는 또 식품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서민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제조업과 수출량 저하, 농업의 불안정성이라는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구조개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노동시장인데 이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태국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관광업의 회복과 연계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동 수요 증대였지만 관광업이 계속 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다수가 숙련 노동자이기보다는 관련 직종에 특화된 노동자이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태국 경제가 주요 산업의 변화를 꾀할 때 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태국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산업이나 정보통신, IT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노동시장의 한계는 빈부격차와 교육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OECD가 발표한 2022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에서 이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상위 20%에 속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보다 무려 61점이나 앞섭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의 저소득 계층 출신 학생은 학습 성취도가 낮아서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직업학교에 들어가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어 결국 단순직이나 단기직에 머물러 저임금을 받으며 빈곤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재정 정책은 보수적인 편이어서 재정 적자나 공공분채를 매우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관대한 서민 지원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제도와 교육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그 대응에 따른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공 투자가 이제 비슷한 수준의 중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태국 사회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와 구조제도가 매우 빈약해서 고령 인구의 빈곤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타가 내놓은 빈곤층 해소를 위한 만바트 디지털 월렛 정책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성을 갖는지 논란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소프트 파워 정책으로 가려진 듯 합니다. 태국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바로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과세 기준으로 인해 세입 징수율이 매우 낮은 건데 특히 2019년 이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징수율을 매우 낮게 책정해서 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한테도 남 이야기는 아니죠. 세타 정부는 연정 구성에서부터 총리 선출 과정에 있어서 태국 시민들로 하여금 그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경제 포퓰리즘 정책들도 과연 태국 경제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서 세타 정권은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외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관련 뉴스가 국내외 미디어를 거의 장악한 가운데 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접근법에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에 수교 190주년을 맞는 미국과 태국 관계는 더더욱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로 탄생한 정부를 쿠데타로 끌어내린 태국에 대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왔고 프라유 정부 역시 이에 매우 소극적인 해칭 전략을 취했습니다. 심화하는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태국이 관망자적 위치를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군사 관계의 주축은 봉봉 마르코스가 이끄는 필리핀으로, 그리고 경제 관계의 주축은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중국을 떠난 해외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이주를 한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외관계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가운데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열렬한 구애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희망이 컸던 태국 정부는 무비자나 전자비자 정책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죠. 이 가운데 태국이 2022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문화적 관계 강화를 위해 보인 노력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태국의 외교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그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한 것부터 태국에서 할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보다는 새로운 외교 파트너를 찾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분 협력 관련해서 총 30여 건에 달하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고 양국 정상들의 공식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내각 구성 후 세타 타이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공투자기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빵빵하다는 공공투자기금을 통해서 태국 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눈여겨볼 만하죠. 그렇다면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어땠을까? 2023년 수교 65주년을 맞은 한태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축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K-팝 아이돌 해외 출신 멤버 중 태국 출신 아이돌의 영향력은 독보적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태국 팬들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을 모델 삼아 세타의 신내각 역시 세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패턴탄 치나와시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영화, 미술, 도서, 음식, 음악축제, 관광, 체육, 패션 등 총 8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편으로는 한태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전을 의미하는데 2023년에는 양대 축인 인적교류와 문화교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인적교류의 측면에서는 2023년 태국과 한국 간의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의 관광객 수는 1월에서 9월 사이 100만 명 정도로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기 태국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7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월 말에 태국의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한국 여행 금지 벤티아오 가올리 그리고 이제 떠머 가올리 그래서 한국 출입국 관리소가 해시태그 검색어 1, 2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잠재된 반항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이 일어나자 한국의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태국의 입국 불허율이 높은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 비율이 높아서임을 인정했습니다. 2023년 9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15만 7천만 명에 이르러서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라고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 혹은 범죄인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태국인들의 한국 전반에 대한 반감 혹은 적대감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잠재된 반항 감정은 비너이로 알려진 한국인, 태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에서도 보입니다.
2023년 초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7세 태국인 노동자 분추 프라바세낭 씨가 3월 4일 농장 근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분추 씨가 축사 안에서 생활하면서 장기간 악취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었고 과한 노동으로 심장계통에 이상이 생겨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분추 씨가 발견될 수 있었던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하고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전화가 없으니까 그의 아내가 한국에 사는 태국인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경찰들과 함께 농장으로 찾아가서 주검을 찾은 뒤 재차 농장주에게 물어보니 숨진 분추 씨를 보고 충격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농장주가 자백을 합니다. 분추 씨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태국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으로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총 695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264명의 사인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270명은 병사하고 81명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태국에 있는 아내와 아들, 친족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겪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추 씨와 같은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려진 태국인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태국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가 벤코리아와 같은 운동으로 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태관계의 또 다른 축인 문화교류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과정을 무단 촬영한 20대 한국인 유튜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태국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주태국 대사관 역시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백종원 씨가 10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방콕에서 가장 묵가타를 잘 굽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방콕의 숯불구이 집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한 데 대해 태국인들의 반발 역시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태국은 한류에 열광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려 하지 않고 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교 65주년을 맞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태국과 한국이 주목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한태 관계가 상호우회적, 상호 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혹은 의심입니다. 2023년 태국의 총선을 통해 우리는 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세력이 젊어지고 있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국의 MZ세대들은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수교 65주년이었던 2023년 말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도배한 해시태그가 벤코리아였다는 것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2023년 태국 국가 리뷰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가 총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까오클란 여전히 제1당으로서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었던 개혁안들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태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타에게는 총리 선출과 연정 구성 과정에서 받은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총리에 선출되자마자 세타는 경제 부흥과 사회정의 구현 그리고 좋은 통치를 약속했지만 정치 경력이 거의 부재하고 총리 후보 시절 지지도도 탁신의 딸 패턴탐보다 낮았던 그의 내각이 살아남는 방법은 서민 경제 회복입니다. 하지만 현 태국의 경제 상황은 세탄 내각의 희망사항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태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왔던 관광업과 민간 소비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데한 의문이 많습니다. 디지털 월렛 정책과 교통비, 연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들은 한시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이지 장기적인 노동시장과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전 세계와 아시아의 경제 성장 둔화는 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해서 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산업구조의 경기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세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하락한 국제사회에서의 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세타 내각의 출범이 총선의 표심에 반해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고 이는 곧 세타 정부가 대외 관계보다는 국내 정치 안정화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바로 태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총선 내내 가장 많이 회자되었고 논쟁이 되었던 문제점이 왕실 모독제 개정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정이 꾸려지고 세타가 총리에 선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국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태 관계에 있어서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부터 백종원 씨 논란까지 일련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과 태국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이 한류를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학습 의지와 한국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무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간에 비롯된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오해 여지를 낳을 것입니다.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태국 2023 국가례 리뷰 토론을 맡은 이완입니다. 오늘 이제 그 현신영 선생님 발표 그리고 보내주신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좀 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 메콩 지역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을 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태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 또 경제 대외관계까지 저도 좀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하는 부분은 현시연 선생님께서 또 발표하신 내용 또 원고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질문이라든지 또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2023은 이제 태국에 있었던 총선과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발표가 이제 태국 총선의 이전과 또 이후 그 정치적 변화가 좀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잘 분석을 하고 또 심도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과제가 같이 좀 공존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그 성과 부분에서는 현신현 선생님이 그 표현대로 이제 청년 세대가 이제 정치를 또 일상화하다가 이걸 이제 정치 세력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 개혁과 또 사회 경제 개혁의 어떤 원동력으로 좀 삼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과제는 이제 새로 출범한 그 세타 연합 정부가 이제 내재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새로운 내각에 대한 어떤 불신, 특히 이제 이런 그 변화를 요구했던 청년 세대의 그 요구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계속 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계속해서 제기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걸 또 논문으로 이제 또 디벨롭 하실 텐데 그냥 제가 이제 원고에서 봤던 거는 이제 그 하원 주요 정당표 의석 획득이라든가 또 연정 구성의 정당 및 의석 현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는데 오늘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독자들을 위해서 요 그 현황표에 대해서는 좀 그 본문에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지금 이제 구조적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지난 10년 동안에 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수출 증가율을 좀 한번 봤는데 정말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그런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태국이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 GDP가 2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장률과 수출 증가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진했다. 이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뭐 반토막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채 안 된 그런 수출 증가율의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경각심을 갖고
이 태국 경제의 그런 어떤 어, 그 변화를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 그냥 계속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이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2023년에 월드뱅크가 또 예상하고 있는 건 2%대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도 3%를 좀 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향후 20여 년간 이 태국이 경제 그 잠재 성장률이 3%로 아세안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극복하는 것들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이런 정책들이 좀 펼쳐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고령화 사회화, 그다음에 제조업과 수출 부진, 농업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쪽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은 숙련 노동자라든가 디지털 IT 산업 전문 인력이 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교육적 격차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변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주변국들이 또 사실은 이 태국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라는 게 기후라든가 생산성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노동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의 한 30%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발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GDP에서는 9%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 노동 인구는 여기에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저개발 도상국들의 어떤 전형적인 지표고 또 이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기를 사실 잠재적 실업이다. 그 유휴 실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태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신정부는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쭉 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처방인데 물론 이게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그 단기적인 처방이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효과로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그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그 또 어떤 비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가실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그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해결책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동반자 찾기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중동과의 어떤 그런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태국이 이 아세안 내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메콩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여기 이 태국의 그런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일례로 태국 주도의 그런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거절하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주변국 또는 지금 이 회원국 가운데서 이런 태국이 또 앞으로 어떤 또 설정이 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뭐 정책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참 이게 65주년이라고 하는 좀 우리가 기념비적인 어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내 태국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또 벤코리아라든지 지금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좀 덮인 것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사회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과 태국의 경제 관계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의 무역이 이제 아세안 안에서 이제 경제 규모가 2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역은 공동 4위고요.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이 1위인데 거기에 5분의 1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는 태국이 6위인데 이것은 1위인 싱가포르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법인 수 같은 경우는 공동 6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경제 규모, 어떤 이런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태국은, 그죠? 다른 그런 또 유사한 국가나 심지어는 그 태국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뭔가 이 우선순위에서 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런 경제협력 제도라든지 이런 그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2년에 이제 한태국 공동 계획을 이제 그 발표를 했고, 2023년에 이런 11월에 이제 후속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그런 한국의 인식 또는 한국 기업의 인식이라는 것들이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이 되고 또 경제 협력의 확대로 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국가 리뷰를 하고 그전에도 이제 태국 관련 이렇게 발표나 강연을 나가게 되면 제가 너무 이제 가오클라이나 진보 세력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너무 이제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 리뷰를 쓰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개혁의 요구가 그러니까 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경제개혁에 대한 요구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너무 정치가 경제를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생각지 않았던 고령화사의 문제나 이제 그 빈부격차가 만들어낸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관련 문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대가 왜 옛날에 197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처럼 비슷하게 약간 급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겨서 국가 리뷰를 쓰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또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같이 보시면 이제 왜 제가 이러한 이제 청년 진보 세력이 급진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했고 여기 국가 리뷰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추려서 이제 2023년에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일단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아세아 메콩 지역에서의 태국의 위상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변수 같은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사실 아세안을 별로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때 경제관계 취약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히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 이제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도 좀 더 했으면은 이제 좋았을 거리라는 후회도 살짝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이제 하원 주요 정당별 의석 획득표 이렇게 등등은 그냥 이제 사실 넣었다가 뺐는데요. 제가 항상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모든 분들, 편집자들의 이제 고통을 주는 존재여서 이제 뺐는데 이제 편집자 분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표는 제가 언제든지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사실 선생님 이제 미 제기하신 문제점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봤는데, 이제 2가지가 이제 경제 관련이고, 3가지는 이제 대외 관계 관련, 특히 한테 관련하고, 이제 아세안 관련인데요. 노동시장 외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변수,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태국에서 안 잡힐 뿐이지, 그리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콕의 방거리를, 그리고 이제 방콕의 거리를 이제 메우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변수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들이 어 이제 시민 지위 그러니까 시민권
하고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이제 태국인 많은 다수가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법적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신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그것이 통계에 잘 잡히지 않고 그냥 약간 사회 보고서 이런 거에 나오는 정도라고 할 수, 사회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딱히 이렇게 크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좀 더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의 과도한 점유율은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전체 산업의 9%밖에 안 되는데 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농업에 주로 이제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유효 실업, 잠재적 실업자로 상태가 가장 많은 그 비율이 높은 데가 태국 동북부 지역이라는 거, 이산 지역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이제 메콩강 옆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산 지역 노동자들이 사실 한국에 있는 이제 불법 체류자 노동자, 그 피너이라고 불리는 리틀 고스트라고 불리는 이분들도 사실은 이산 지역 출신이 3분의 1 이상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인 노동자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이제 80% 가까이가 이산 출신 농업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 대한 과도한 점유율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이후에 선생님이 다시 질문하신 경제정책 효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세타 내각은 사실 농업 부분에 이제 고용과 임금을 이제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태국은 자연재해 불안정성 국가 6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굉장히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6위였고 전 세계에서 9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국가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계속 태국은 약간 이게 탄분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계속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되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농업인들한테 약간 필리핀의 우땅나루처럼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정부가 안 해왔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질문, 경제정책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일단은 경제 개혁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세타가 총리가 될 때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은 세타가 신처럼 경제적 포퓰리즘을 앞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도 CEO 총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탁신이 20년 전에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디지털 원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태국 신문 보세요. 다 소프트 파워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국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갖고 우리가 소프트 파워 정책으로 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왜? 태국이 자기네가 계속 중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진국 함정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경제개혁 정책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그래.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 소프트 파워 잘 팔아서. 우리나라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들 많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아세안 메콩 지역에서의 태국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아세안 관계에서 태국이 라오스하고의 관계 문제가 사실 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태국이 전력 수입량이 라오스가 가장 많습니다. 태국이 결국은 라오스의 댐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라오스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은 그 댐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거는 나중에 뭐 이주민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국이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하고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되게 전통적으로 라오스를 이제 동생으로 보는 그런 굉장히 이제 낮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박 빼고 옹박 빼고 나머지는 그냥 캄보디아는 그냥 우리의 그냥 관광객 뺏어가는 정도 약간 그런 되게 낮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의 경제적 이제 능력에 대해서 자신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철퇴를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문제 관련해서는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프라이빗이 추미론에 들어갔어요. 프라이빗이 추미론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종의 옛날에 이렇게 민아웃 홀라잉 장군이 자신의 이제 멘토가 추미론에 있었던 뿌렘 장군이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대체가 된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그냥 저의 이제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태관계 경제관계 취약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쿠데타가 반복치 일어나고 이제 선거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그냥 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은 왕실이나 군부 보수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꼭두각시를 세우는 정치 때문에 국제적 신뢰도가 너무나 낮아져 있고 이미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하여 베트남 또 포함하여 이제 이들에 비해서 해외 투자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굉장히 낮아진 거는 뭐 거의 20년 가까운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비슷한 이제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태국을 배워서 뭐 우리가 굳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어떠한 절박성 혹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적은 건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왕실 모독죄 개정 관련해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근데 이게 개정을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까오클라이가 해산이 되면 까오클라이를 잇는 또 다른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왕실 개혁은 이제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로병을 나온 이제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사회적 담론이 되었고 계속 그 담론이 이어져 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개정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